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커버스 같은 경우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몇 종류나 그런 패치를 지금 하세요? 한동안은 또 뭐 돼지 코팩이 막 유행하니까 또 그쪽으로 쏠렸다가 요즘은 어느 쪽의 패치가 좀 괜찮나요? 최근에 붐이 되고 있는 게 그 음. 아웃도어 패치라고 해서 골프 칠 때 자외선 음. 차단도 되면서 오케이, 이제 오케이. 보습도 줄 수 있는 패치 음. 가 지금 장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뭐 골프나 이런 거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 인제 들어올 때 좀 이렇게 쿨링하는 그런 마스크팩들이 또 한참 저번에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좀 다른 개념 같아요. 왜냐면 프로텍트를 해 주는데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거나 이런 부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이드로겔로 하기 때문에 단 전제 조건이 되게 인제 붙인 듯한 붙였는데 붙이지 않은 듯한 그런 개념, 그런 느낌 정도를 주시면은 오히려 프로텍트에서는 왜 야구 선수나 이런 데 보면은 까만 거 여기 칠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유사한 제품들이 그 에뛰드였나 하여튼 이니스프린가 아무로에서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일률적으로 이제 까만색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컬러풀하게 했는데 잘 됐는지는 제가 좀 퀘스천 마크인데, 그 제품을 보면서 '아, 이런 제품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 용도 자체는 이제 자외선을 어찌 보면 차단보다는 흡수를 하는 거죠. 그 그걸 발름을 해서 빨리 흡수를 하게 해서 우리 피부 전체에는 손상을 안 주는 그런 상품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의 패치들이 좀 다양하다. 커버스가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그게 붙인 듯한 느낌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개발하시면은 그 시장들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제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다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시면 폭주겠죠? 자, 수업을 진행을 할까요? 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깥에서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음. 아, 자,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인제 4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인제 뭐 어쨌든 중간고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감흥들이 없겠지만은 아무튼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뭐 지난번 얘기 드린 이제 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되다 보니까 5 월, 6 월은 되게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약간 우중충한 게 아마 비가 오기는 할 것 같은데, 주말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거와 더불어서 갑자기 인제 또 빨리 여름이 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진정 기미가 안 보이네요. 자, 오늘은 9 주차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인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마케팅 쪽에서 본다면은 브랜드 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인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인제 학기 말까지 좀 나눠 볼까 합니다. 그 중심에서 첫 시간이 인제 B2C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교육 시스템에다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9 주차부터는 B2C 마케팅에 대한 이해,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STP 전략, 요때 또 여러분한테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너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지난번 중간고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의견들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성공 브랜드에 대한 분석들을 나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믹스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B2C 마케팅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오프라인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막 이렇게 암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켓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켓이라는 건 우리가 시장이라는 부분이고,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은 마케팅이 처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온 것처럼 지금까지 똑같은 어떤 요소들이 변하는 건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도 본다면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조금씩 바뀌는 것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7년에 이제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제 규정한 건데, 여기도 보면 소비자, 고객, 요게 이제 하나가 좀 바뀌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파트너 및 사회 전반에, 그다음에 가치 있는 제공물이라는 얘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할 때는 그냥 뭐 상품 서비스라는 얘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포괄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제공물이 물론 상품하고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유무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 온오프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성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 및 교환하기 위한 활동, 뭐 기관 및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있는데, 예전에 최초에 보면은 뭐 상품 서비스를 뭐 교환하는, 어떤 현장에서 교환하는 그런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 외의 부분도 많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는 뭐 그 주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파트너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B2B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굳이 또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소비자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자사에 대한 거, 또 경쟁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켓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파트너 대신에 사회 모두의 가치 있는 시장 제공물, 그러니까 마켓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걸 앞에서는 생성인데, 여기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 관리를 관리하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이제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케팅을 좀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하려고 이제 뭐 흔히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마케팅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흔히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요술봉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품이 만들어지면 마케팅만 잘하면 다 성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흔히들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쉬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요술봉하고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단어를 딱 풀어보니까 이 매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봤는데, 보니까 여기 M이 있잖아요. 이거. 이니셜로 본다면. 그다음에 A도 있고, 그다음에 G도 있고, 여기 I도 있는데 C만 없더라고요. C만. 그렇지 않나요? 음, 맞죠? C만 없어요. 그래서 이 C만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이 마케팅의 이 첫 단어들을. 그럼 여러분들 어떤 연상이 드세요? 첫 번째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마켓 시장. 시장. M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제일 여기 보이죠? 마켓으로. 그렇죠?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또 다른 거. 시장의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장에 맞아. 가면 뭐가 있나요? 웃음이 있어요. 예, 웃음도 있겠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나요?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매직. 숙제를. 매직. 야, 보이는 것만 얘기하시네, 진짜. 그때 시장에 가면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가면 뭐가 있나요? 역시 온라인은 참 이게 힘들어요. 잠이 안 깬 것 같아가지고. 물건, 물건, 그렇죠? 물건 여기 G 있잖아요. 굿. 그렇죠? 사라면. 사람, 그렇죠. 사람 맨 있잖아요. 영어로 해서 그렇구나.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 정답. 여기 맨이잖아요, 맨. 그렇죠? 그다음에 A는 뭘까요? 또 어렵죠? 사람이 뭘 해요? 거기 가서? 왜 가세요? 사람이 시장에. 물건 사러. 그렇죠. 물건 사러 또 사러 가는 사람만 있나요? 팔기도 하니까 거래? 그렇죠. 액트라는 게 있잖아요. 액트. 그러니까 팔고 사는 행동 자체, 액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재밌으라고 했는데 되게 여러분한테 고통을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거 여기 I 뭐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C만 없었어요. C만. 그쵸? 그래서 아유 너무 힘들게 제가 고통을 주나 보네요. 쉽게 갈게요. 자, man, money. 그쵸? 그 다음에 act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잣대가 있겠죠. 내가 어떤 제품이 좋아 나쁘다의 어떤 그걸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중고 또 쉽게 얘기하면 뭐 레퍼런스 자체로 보면은 뭐 비교 대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잘 만들고 잘 파는 어떤 노하우들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경험을 드릴까, 우리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T는 타겟,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쟁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이니셜로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이제 C라는 게 없잖아요. 요 C만 있으면은 매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케팅이 이 C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거. 컨셉? 예, 좋습니다. 역시 컨셉만 있으면은 딱 매직이 되겠죠. 그래서 컨셉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미리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커스터머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컨셉이 좋으면 매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컨셉 자체가 그냥 컨셉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컨셉이 좋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컨셉을 정답으로 뒀는데 커스터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답인 것 같아요. 자, 소프트하게 한다는 걸 너무 하드 캐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B2C 마케팅에 대한 기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B2C라는 단어는 아시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그러면 B2C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은 B2B라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B2B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건 뭐냐면 어찌 보면은
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OEM 회사에 혹시 있으면은 OEM 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소비자 이전에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B2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B2B 브랜딩, B2B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B2B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 강의를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OEM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역시 우리 마케팅이 필요 없지 않나? 우리는 좋은 그냥 처방 주고 그 다음에 가격만 잘해주고 델리버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자체가 다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자체를 가격적으로 또 여기서 가격 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내고를 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 인텔 인사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까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텔 들어보셨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작네. 반응들이 없죠, 오늘. 다 풀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풀어드리죠? 인텔 들어보셨어요? 이게 필요 없겠다. 지금 보니까. 인텔. 징글. 좋습니다. 징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누가 징글이라고 그랬죠? 음. 김수미 님이 역시 그랬구나. 맞아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거는 사실 보신 적은 있나요, 여러분들? 역시. 아니, 거의 보이스를 안 하고 이제 글로 그냥 다 하네요. 예, 컴퓨터에 붙어 있죠. 지금 여러분 아마 보시는 거에도, 그게 보일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없나요? 제 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요. 반응을 해주는 게 좋네요, 아무래도. 그게 뭐에 쓰이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컴퓨터에 보이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인텔은 익숙한데 이게 뭐에 쓰는지를 메모리, 예,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좀 메모리보다는 CPU라고 몰라도 돼요, 사실은. CPU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되죠. 이게 이제 모든 걸 작동을 해주는데 우리 눈에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인텔 인사이드는 보이지도 않는 거를 거기다 스티커를 만져 놓고 왜 아까 딴딴따라따 아니 이게 그거였나? 딴딴따라따는 딴 거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도와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딴딴딴딴딴 이거죠. 예, 그럴 거예요. 제가 한 건 뭐죠? 되게 익숙하지? 친숙하게 했는데. 맥도날드. 맥도날드였네요. 하면서도 저도 웃기네요. 맥도날드 아닌 것 같은데 딴 거 아니었나? 저도 순간적으로. 예, 하리란 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아무튼 인텔 인사이드는 CPU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컴퓨터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광고를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B2B 브랜딩하고 마케팅의 어떤 효시죠. 왜냐면은 인텔이 이제 IBM하고 같이 이제 이걸 공급을 하면서 물론 이제 IBM은 사무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고 컴퓨터에 대한 어떤 가장 핵심은 이 CPU가 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김수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이 메모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메모리보다는 기능 자체는 이제 속도를 해주는 이제 CPU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도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납품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기술만 좋으면 되는데 뭘 그거 굳이 소비자가 보이지도 않는 걸 광고를 할까 했는데 최초에 이제 IBM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이걸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광고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 비용을 좀 줄여놓고 그 비용만큼을 이제 광고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 광고가 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징글들이 나오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뭔가 인텔 인사이드는 되게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이고 인텔 인사이드가 들어간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되게 좋다는 걸 느꼈던 거죠, 경험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제 같은 유사한 CPU를 만들면서도 인텔 인사이드가 들어간 컴퓨터는 일단 비싼 컴퓨터, 안 들어간 거는 싸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싸다는 게 이제 대만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까 잠깐 뭐 마스크팩에 대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오히려 기능성 섬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쿨링, 그러니까 쿨맥스라든지 뭐 라이크라라든지 아니면 히트텍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재질에서부터 오는데 브랜드를 다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경쟁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퀄리티를 대변해 주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제품, 그러니까 상품화된 걸 알지만은 그 하단부에 사용된 소재라든지 기술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브랜딩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장품 쪽에서는 어떤 OEM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처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만약 나중에 어떤 제품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도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논문으로도 저는 좀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에 브랜드로 인식하는 부분과 그 안에 있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거의 가치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접근 방법들. 음,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소스가 되고 지금까지 누구도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텔이라든지 뭐 라이크라 같은 사례처럼 화장품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아무튼 좀 가치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의 기술에도 뭔가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도 담고 그런 어떤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격에 대한 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맥스는 이걸 얼마에 주는데 우리는 뭐 너희는 좀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잖아. 왜 네임밸류가 떨어져요? 똑같은 기술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벌써 코스맥스라는 브랜딩을 달고 가는 거고 우리도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접근 방법에서 좀 차별화를 하려면은 우리 기술은 어떻게 특화가 돼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고 그런 걸 충분히 브랜딩화 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B2B 마케팅계, B2C는 이제 대변해서 이제 여러분 다 익숙한 거죠. 소비자한테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할까,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들은 사실은 소비자의 이제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요 오늘 수업에서 많이 터치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마케팅은 단적으로 본다면은 좀 어떤 상대적으로 상대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우리의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가 절대치적으로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소비자한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최초로 뭔가를 제시한다면 그런 부분 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교 대상을 하나 같이 연결시킴으로 해서 나의 우수성, 우리 마케팅의 어떤
우리 상품에 대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차별성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준거 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퍼런스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께 우수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빨리 인식하게 하는 방법 중에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합리화 착심이라고 합니다. 착심 현상은 쉽게 말해서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 심정적인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는 좀 더 확신을 주는 거고,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디자인 중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복고 디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소비자가 아무 얘기를 안 해주고 한다면은 촌스러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촌스럽다는 것 자체가 올드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레트로하지 않아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 우리가 디자인 요소들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또 뭐 소파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제로 만든 어떤 소파천이라 얘기했을 때, 소파천들이 삐져나오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되게 퀄리티 컨트롤을 못한 것 같다,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좀 세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퀄리티가 나쁜 것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거는 수제로 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 올 같은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100% 수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비자들은 좀 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 합리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단축 비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축을 주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고 또 계속 광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심지어는 요즘 시험 보더라도 뭐 이게 틀리고 하는,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월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게 답을 한 친구들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간 올드하지만 레티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이제 주름에 대해서 어떤 레티놀이 들어간 화장품, 안 들어가는 화장품, 또 이거 자체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도 보면은 레티놀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함량들을 표시해라, 뭐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 레티놀 화장품을 일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냥 주름 개선 화장품 이걸로 통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레티놀이라는 걸 들어간 화장품, 그러니까 전 브랜드들이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니까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과 안 들어간 제품, 그러니까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은 좋은 거, 나머지는 안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이제 다 알죠. 지금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야가 좀 더 식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음이 녹으면. 여러분들 얼음이 녹으면 뭐로 연상을 하면 좋을까요? 넘어갈게요. 아까 보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거를 토요일 날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음이 녹으면 자전거를 못 합니다, 축축해서. 이거는 우 대표님만 알 수 있는 개그인데 그냥 팁을 한번 쳐봤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왜 빗길에 자전거를 타면 되게 좋아요. 근데 타고 나면요, 옷 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짝이 완전히 흙탕물이 돼요. 탈 때는 몰라요. 전혀 못 느껴요. 시원함만 느끼는데 타고 나서는 막 본 사람들이 막 놀랬죠. 어디 갔다 왔냐고. 자, 후광착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할로우 이펙트라는데, 19번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제품. 이게 이제 LG 사이언에 대한 뭐 그런 건데,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뭐 다이슨 5,2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다이슨. 자, 5,000번 실패했다는, 뭐 5만 번을 같은 테스트를 했다, 이게 이제 SK가 이제 옛날 텔레콤에서 했던 건데,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바보처럼 느껴지나요?
19번의 실패. 아,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어렵구나. 그쵸. 맞아요. 어려운 거를 해냈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저걸 통해서 어렵구나 하고, 어려운 걸 해냈구나 하는 거고, 또 거기 이꼬르 뭐냐면, 아, 그걸 해냈기 때문에 진짜 좋겠구나 하는 걸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주는 어떤 소비자의 심리가 뭐냐면, 아, 저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단어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이렇게 광고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제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에 뭐 여러분 제품 하나 만드는데 몇 번 실험을 하세요 하는데 그 한 거를 갖다 좀 리얼리티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먼저 제시하는 게 저는 그 정답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80번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누군가 그러겠죠. 난 그거보다 더 했는데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난 180번을 실험을 통해서 이 처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얘기했을 때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아, 다들 180번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먼저 손들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러겠죠. 나는 300번 했는데 그럼 나는 400번 한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내 주장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에 대한 거, 좋다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결정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에서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런 걸 좀 잘 활용해서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중력의 착심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큰 돈을 쓰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요즘은 그랜저가 3천만 원 넘죠.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를 살 때 3천만 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부속되는 것. 내비게이션도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안 사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350만 원이다 그러면은 3천만 원짜리 쓸 때 350만 원 되게 가볍게 쓴다는 거죠. 근데 나와서 다시 350만 원짜리 쓰려고 그러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비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그걸 같이 합쳐서 했을 때 뭔가 내가 이왕 쓸 때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격 인상을 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상품 개발하고 되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럴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5천 원짜리에서 500원이 오르는 거와 500원짜리가 500원이 오르는 건 되게 소비자가 느낄 때는 같은 500원으로 절대치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마케팅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있었던 건데 옛날에 이제 엠프라니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겠지만 이제 업 버전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폼크리징 제품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막 이런저런 처방을 이제 뭐 새로운 성분들을 집어넣고서는 개발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품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테스트해 보니까 새로운 처방이 원래 처방보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한 3천 원인가를 더 올리기 걸 먼저 전략적으로 짰어요. 새로운 제품을 내면서 우리가 3천 원을 올린다 했더니 이제 그래서 참 연구원들이 참 어찌 보면 순진한 거예요. 야, 3천 원을 올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성분을 집어넣는데 오히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를 넣니? 그랬더니 우리가 3천 원을 더 받아야 되니까 좀 비싼 원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싼 원료를 쓰는 전제 조건이 내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 써야 돼요? 아니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비싼 원료라도 써야 되겠습니까? 그게. 네, 지영님이 좀 좋은 대답하려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기본인지는 모르고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성분을 썼을 때 좋은 퀄리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인증이 되겠죠. 근데 굳이 그 퀄리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20%의 어떤 개선이 됐어. 퀄리티의 개선이 됐어. 소비자는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20%, 20%. 소비자는 200%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20% 개선된 거는 거기에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성분을 안 바꿔도 소비자들은 거기 관심이 1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한 200% 정도,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소비자의 행동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소위 말해서 실험실에서 비커 안에서 수치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느끼는 것만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지향 척침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걸 택할래 할 때 리스크를 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막 돌고 있을 때 삼계탕 집에 이제 줄을 짙게 쓰잖아요. 그럼 간판을 막 붙이는 거 아시죠? 뭐 30% 할인.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뭐 혹시 우리 집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걸리면은 그 치료비를 전액 대주겠다. 그러니까 걸릴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간판이 붙었다 쳤을 때 여러분들은 가서 삼계탕을 드시겠어요? 아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안 내가 갈 것 제 같아요. 속에서 걸린다는 게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구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당당하게 조류독감하고 관계없이 그냥 문을 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음. 지난번에 제가 코카콜라 사례 얘기한 것처럼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조류독감이 뭔데 삼계탕은 아무 관계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난데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소비자들은 혹시라도 모르는 1%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안전지향 쪽으로 간다는 거죠. 동전 내기 100원짜리 내기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기 동전이 있지만은 동전을 앞뒤로 해서 예를 들어 어디 갔지? 동전 없어졌다. 동전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앞뒤로 해서 여러분들이 100원 내기 하자고 하면은 하시겠어요? 안 할래나? 이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100원까지는. 100원까지는 맞아요 그게. 제가 여기다 뭐 10,000원 했는데 10,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손은 떨릴 것 같아요. 아, 선. 제가 그럼 잘 아예 이제 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럼 하지 마세요. 100만 원 내기를 해야 돼. 100만 원 내기를. 어이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즘 게 뭐 비트코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은 뭐 투기냐, 투자냐 하는데 누가 벌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영님 같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확률적으로 지기 때문에. 그냥 그 100만 원 가지고 그냥 멋지게 뭐 뭔가 쇼핑을 하는 거랑 뭔가를 얻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소비자의 안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게토레이가 처음 나올 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게토레이를 그냥 스포츠한 다음에 먹는 음료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음료다 또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은 뭐 가격이 쌀수록 좋겠죠. 그렇죠? 뭐 30개 들이가 더 싸. 6개짜리보다. 그러면 당연히 30개를 어차피 먹을 거네 쓰는데 초창기에 처음 출시할 때는 이걸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6개 정도면 좀 아까 이제 지영님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에 약간 손 떨리면서 사는 거죠. 10,000원짜리 사듯이. 6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대단한 마케팅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어떤 원리 자체를 모르고 한다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영업에서 진열을 하니까 이럴 건데 만약에 우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소포장을 한다든지 뭐 이거는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지만은 홈쇼핑에서 이제 화장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품이 어떤 게 되냐면 뜯었어. 그러고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반품이 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품만 해 주면 끝나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다시 재생이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벌어지고 나서야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테스터를 따로 주잖아요. 서버라고. 이거는 어찌 보면 사후 약방문처럼 하지만은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야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잘못된 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화장품을 기획할 때 이런 어떤 샘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제품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가 막히긴 한데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가 없다 한다면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포장을 한다든지 뭐 금액을 좀 낮춰서 부담감을 짙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이죠. 트라이얼을 높이는 어떤 그런 마케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제품을 낼 때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냈는데 왜 소비자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좋은 마케팅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상대성 원리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 이론인데 되게 하드한 얘기를 해서 아주 좀 가급적이면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소비자 행동 이론에 대한 뭐 교과서 쪽에 나온 부분인데 참고로 그 여러분 박사 과정에서 만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마케팅 책들을 한 개씩 좀 읽어 보시나요? 어떠세요? 석사 때만 잠깐 읽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책은 있죠, 아무튼. 네. 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페이지부터 하는 사람들, 특히 이공계는 책을 읽기가 아주 자체로 힘들어요. 그래서 왜 1페이지가 없는 11페이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방법은 뭐냐? 찔리는데요. 예? 너무 찔리는데요. 저 늘 1페이지. 예, 저도 그래요. 그 방법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페이지나 펴세요, 책을. 가만히 있어봐. 내 책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이 책이 있으면요, 중간에 피세요, 이렇게 중간. 여러분 노래방 가서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책 읽을 때 아무 페이지 거기 읽어보세요. 그냥 처음에 이상하죠. 근데 중간에 피었다 그래서 앞에 걸 보고서 노는 책 절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항상 우리 책거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항상, 그래서 책은 여긴 시커매요. 앞에는. 뒤에는 하얘요. 그렇죠? 딱 책 제 버릴 마케팅 때까지. 책이네요. 책 버릴 때까지 하얘요.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래서 마케팅 책 다시 사지 마세요. 제가 책 사라고 지금 책 광고하는 게 아니라 있는 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있는 책. 예. 뭐 와닿지 않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뭐 콕콕 뭐 그냥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부터 보세요. 중간부터도 지금 힘들면 맨 뒷챕터부터 보세요. 그럼 기분이 어떠냐면 맨 뒷챕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책을 한 권 띈 기분이야. 그렇지 않나요? 한 권을 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결국 다시 앞으로 가세요. 안 풀렸던. 그래서 책을 사지 마시고 책을 가지고 있는 거 거의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서들은요. 새로 내는 책들은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요즘 거 담지도 못하고 어차피 지금 사도요 20년 전 이론으로 한다는 거죠. 교수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약간 날탕 교수로서 저희들한테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있는 책 읽어보시고 안 되면 책 살 돈이 없어 도서관 가서라도 뒷페이지 챕터부터 한번 보세요. 진짜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책 한 권 띄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자의 행동 이론 보면 되게 하드하잖아요. 소비자도 별로 기분 좋은 것도 아닌데 행동 이론까지 붙으니까 되게 하드한데 요 세 가지 측면에서만 좀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들을 알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범한 소비자한테는 평범한 답변이 안 나온다. 되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비자도 영리한 소비자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소비자 조사할 때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왜냐하면 소비자도 여러분처럼 되게 어려워해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편한 거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아니면 연구자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캐치업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더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물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전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한테 깊이 있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도, 그 설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해요. 여러분도 어려워하면서 설문할 때는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주관식으로 답을 하래. 이거 주관식으로 답하라는 게 가장 어렵고요. 답이 틀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주셔야 돼요. 왜? 어차피 설문이기 때문에 대다수한테 받을 만한 것, 정확하게 내가 확인할 만한 것.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략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품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상품 아이디어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걸 말로 풀어서 좋냐 나쁘냐 확실하게. 그러니까 OX 문제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이걸 봤을 때 뭐 피부에 몇 퍼센트 정도 좋아질 걸 하냐. 막 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철떡같이 믿죠. 잘해줬을 거라고. 절대 안 그래요. 뒷생각하면서 막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 시험 볼 때 뭐 오늘은 내가 3번에 찍혀서 그래서 3번 쭉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절대 소비자 조사를 믿지 말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도의 어떤 인터뷰 기술이 필요한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지식 정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 하는 거는 아주 쉽게 하는 거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관여도가 높은 사람한테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케팅 활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모니얼이라고 그래서 뭐 증언식 광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일반인한테 저 사람은 이 제품 1도 안 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보고서는? 그게 아니라 저 정도 사람은 저 제품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요즘 같이 말한다면 인플루언서다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화장품에 아주 특화된 인플루언서를 해야 되는데 저기 자동차 잘 알 만한 사람한테 화장품 얘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팔로워 수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온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화장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 이론을 이해하고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쉽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 물어봐도 조금 전에 얘기처럼 그냥 대충 내가 다 삼을 썼어.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설을 생각하고 소비자의 행동들을 잘 나름 터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3번을 썼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내가 버려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이렇게 따로따로 썼는데 이해를 하면서 왜 저렇게 썼을까를 좀 꼼꼼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주는 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행동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간의 어떤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길기훈님이 그렇구나. 예. 길구이님은 아직 그럼 안 가셨나요? 예. 하여튼 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부친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들 마음적으로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대신에 김지영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수업은 수업이니까 제가 또 활기차게 할게요. 이거와 관계없이. 그다음 소비자의 반응에서 이제 마케터라고 오히려 여러분한테 해당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마케터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그냥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인터뷰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하는 얘기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반응, 소비자의 행동 분석 이런 것들이 틀리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소비자는 이제 이성적인 소비, 뭐 감성적인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성적인 소비는 지금 정보에 대한 디테일을 좀 딱 알면서 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소비는 뭐냐면 그냥 꼼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성적으로 내 느낌이 좋으면 쓰는 것들이 이제 감성적인 소비인데, 뭐 예전에 이런 소비층이 있고 뭐 감성적인 소비층이 나눠지기도 했지만은 지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냥 융합적인 소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적인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성적인 부분만 터치를 하고 이성적인 소비를 넣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적절하게 이것이 이제 믹스가 돼야 되는데, 뭐 이성적인 소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 이성적인 소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약간 좀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아까 지영님이 100만 원 하면 이제 뭐 손만 떨리겠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겠죠. 그러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선뜻. 근데 그럴 때 많은 정보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95%의 확률이 있대. 그럼 일단 투기를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 내가 5% 내가 질 확 100만 원을 잃을 확률을 5%인데 근데 우리는 왜 나한테 항상 5%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95%의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막 해주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파트 하나를 분양하는데 그 아파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요즘.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후속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뛰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뭐 30평짜리가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아파트는 절대 몇십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여기도 한 100년 후에는 한 20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정보를 많이 주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비싼 거 살 때 자동차는 요즘 많이 이게 믹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확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소한 부분들을 어떤 뭐 칼라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본다면은 좀 더 여성 터치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이 되게 적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벌써 쉬는 시간이 됐네요. 한 페이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너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얘기만 하려다 보니까 아무튼 성공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소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소비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본다면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이제 의사결정자가 어떤 시점에서 이 소비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는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자 행동의 대상 그래서 제품이냐 서비스냐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소비자의 행동 범위를 본다면은 이제 구매 시점, 그다음 사용하는 시점,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이제 후기에 대한 시점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들에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의 행동이 통으로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매 시점에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걸 캐치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행동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이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구매 전에 해야 되는 마케팅과 그다음 사용 중의 마케팅,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재구매까지. 그래서 거기서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흔해졌지만은
최초에는 뭐 신차 구입을 할 때 구형차에 대해서 폐차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뭔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에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다시 재구매까지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소비자의 행동을 잘 파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범위인데 우리는 반드시 구매자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구매자하고 또 사용자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소비자는 각각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이 사람이 정보만 수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옆에서 뭐 구매를 촉진시켜 주는 최근 들어서 본다면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아니면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게 해당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이 사람의 역할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소비자로 보지 마시고 각자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범위, 혹은 시점이라든지 장소 이런 거에 따라 또 틀리다는 것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통으로 그냥 소비자를 안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별도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시아님이 지금 들어오신 건지 아까 나가셨다 들어온 건지 지금 쉬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셨네요. 여기까지 하고서 쉴게요. 그다음에 소비자 정보를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STP 전략을 할 때 당연히 소비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부분들, 시장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연령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남자 여자 이런 부분인데 그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려면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때도 필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사 제품을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우리 것들을 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세분해서 할 때 소비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마케팅 믹스 활동, 그러니까 포핀 믹스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만들 때 패키지, 컬러 이런 것들도 소비자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나중에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본다면은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타겟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없이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흔히들 지금은 익숙해져 가지고 남들 하는 대로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리브영 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이든 홈쇼핑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홈쇼핑만 하더라도 어떤 구매층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조건 잘 팔리는 GS를 갈 거냐 수수료 높은 그게 아니라 홈앤쇼핑을 갈 수도 있는데 또 물론 입점비가 싸고 입점이 쉽다고 해서 홈앤쇼핑만 갈 거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제품,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고객들이 내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된 상태에서 유통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능한 데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들이 이런 소비자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연결시켜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목이 너무 열변을 토했나 봐요. 목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잠깐 한 5분간 쉬고요. 지금 59분입니다. 그래서 11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알겠습니다. 멋진 목소리인데. 맞아요. 갈라졌어요, 지금. 아, 흥분했어요.